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공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탐구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면서 실제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기를 길러나갈 겁니다. 그리고 신준호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제1장 공학적 사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공학적 사고의 절차, 그리고 탐구활동 1번입니다. 먼저 공학적 사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공학적 사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둘,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공학적 사고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 공학적 사고가 무엇일까요? 뭔가 공학과 관련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정확히 설명하기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잠시 파도가 치는 해변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파도가 철썩이는 바다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나요? 사람마다 물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선생님은 저기에 빠지면 어떡하지? 무섭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감수성이 풍부한 어떤 친구는 파도가 살아 숨쉬고 있어. 파도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를 보고 보통 뭐라고 하나요? 그쵸. 야, 너 생각하는 게 정말 예술적이다. 예술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고는 땡땡적 사고와 같이 앞에 그 사고의 성격을 띠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공학적 사고의 정확한 의미와 방법을 알아채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사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책상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인문학자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과연 두 사람이 연구와 탐구하는 방식이 완벽히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비평해서 종합하는 사고 과정을 거치고 수학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추론해서 증명하고 원리를 만들어내는 사고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학문적 사고란 해당 분야의 학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우리가 각각의 학문적 사고를 모두 정의하고 살진 않지만 이러한 학문적 사고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학적 사고는 공학자가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공계와 관련된 과학, 수학, 공학적 사고가 각각 어떤 절차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과학적 사고는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수립해서 실험과 같은 검증 절차를 통해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수학적 사고는 문제를 발견한 후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을 추론한 다음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공학자가 생각하는 방식인 공학적 사고는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를 분석해서 상황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학적 사고는 수학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와는 조금은 다른 결을 지니고 있는데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축적된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더해가는 방식, 다시 말해 학자들에 의해 학술 논문이 출판되면서 발전하는 데 반해서 공학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실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학문과 공학의 차이를 조금은 이해했을까요? 공학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학자가 되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내 기술을 염탐하던 나쁜 사람이 내 기술을 훔쳐서 자신이 발명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만약 아무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힘들게 개발한 신제품을 도둑맞게 되는 거지만 똑똑한 여러분들은 이미 특허 등록을 해놨습니다. 도둑이 훔쳐가고 싶어도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훔쳐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공학자들에게는 특허 등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도 훌륭한 공학자답게 미국에서만 무려 1093개의 특허를 등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특허를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논문 투고보다 특허 출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공학 분야가 매우 주목받게 되면서 공학 학술지도 많아졌지만 내가 발표한 논문이 기술 보호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투고하더라도 반드시 특허를 먼저 출원해서 내 기술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허권은 특허가 승인돼서 법적인 권리를 얻은 다음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기도 전에 내 기술을 먼저 발표해버리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학문적 사고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공학적 사고에서 특허의 중요성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의 사례를 통해 과학적 사고, 수학적 사고, 공학적 사고를 이해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 과학적 사고의 절차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죠.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 선조들은 망망대해에서 항해를 하거나 아니면 길을 찾을 때 나침반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곤 했습니다. 지구의 북쪽이 S극, 남쪽이 N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은 항상 N극이 북쪽, S극이 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나침반의 방향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믿던 그때 덴마크의 물리학자 한스 웨르스테드가 경악할 만한 일을 관찰하게 됩니다.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 있던 나침반의 바늘이 방향을 바꿔서 움직였던 거죠. 이렇게 누구나 놀랄 만한 이 현상은 금세 널리 알려졌고 이에 관심을 가지던 앙페르도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앙페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 나침반을 두고 나침반의 방향 변화를 관찰합니다. 만약 지구자기장만이 작용한다면 그림과 같이 모든 나침반은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선의 아래에서 위로 전류를 흘려보내자 나침반이 그림처럼 방향을 바꿉니다. N극이 정렬되어 있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 것이죠. 이 사실을 확인한 앙페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바꾸어가며 다양한 형태의 도선에서 실험을 반복하고 결국 오른 나사의 법칙으로도 불리는 앙페르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앙페르의 법칙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펼치고 주먹을 쥐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머지 손가락이 감아 쥐는 방향이 된다는 간단하고 명쾌한 이론입니다. 이후에 이 내용은 반복적인 과학적 사고를 거치면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이론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앙페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성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전류의 세기와 방향에 의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질 걸 추측해서 이를 실험으로 검증하고 이론으로 구축하는 과학적 사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앙페르를 통해 과학적 사고를 이해했다면 수학적 사고로 결실을 맺은 사례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의 사례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전기와 자기가 분명히 서로 관련되어 있긴 한데 그것을 통합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와 관련된 이론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맥스웰은 기존에 존재하던 전자기 법칙들을 통합하는 일반화된 논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하고 전파되는지를 설명하는 4개의 편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고등학교 수학 수준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어떠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변이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전하에 의해 전기장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자기장은 항상 닫힌 형태의 패곡선을 형성하고 자기는 n극과 s극 중 하나의 극만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홑극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마지막 4번째, 앙페르 맥스웰 법칙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은 문제를 발견하고 추론해서 증명하고 원리까지 만들어낸 수학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 사고와 수학적 사고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 분야에 적합한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학문적 발전을 일궈나간 사실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례는 공학적 사고입니다. 공학적 사고는 앞서 살펴본 학문들과 달리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학적 사고는 실제 전신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통해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친한 친구와 연락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휴대폰 메신저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SNS에도 메신저 기능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직접 달려가서 연락을 전하기도 하고, 편지를 전달해주는 비둘기인 전서고를 통해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연락을 한번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91년 프랑스에서 혁신적인 장비가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텔레그래프라는 장비인데요. 텔레그래프는 거리가 먼을 뜻하는 텔레와 쓰다를 뜻하는 그래프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원격 글쓰기 장비죠. 텔레그래프는 프랑스의 발명가 클로드 샤프가 깃발 신호인 세마포르 신호 체계를 변형한 것으로 큰 중심 막대기와 2개의 관절 막대기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호탑 내부의 작업자가 가로대와 신호봉을 안에서 조작하면 탑 위에 있는 구조물도 동일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 신호탑을 약 10km 간격으로 배치하면 몇 분 만에 수십 킬로미터 거리까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흐린 날이나 야간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작은 단점만 제외하면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통해 문장을 전송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모스 전신기가 상용화되기 전인 1850년대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829년 미국의 화가였던 세뮤얼 모스는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텔레그래프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 1832년 전기학자인 찰스 잭슨의 전자석 실험에서 전신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모스 본인은 화가였기 때문에 실제 장치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조지프 헨리 교수를 만나 전기와 전자석 기술에 대해 깊게 공부한 뒤
파형을 기록해서 통신하는 원형 전신기를 개발했습니다. 모스가 개발한 초기 전신기는 화면의 그림처럼 전류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파형을 종이에 그려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스 전신기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측에 보이는 아메리칸 코드로 불리는 글자 블록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 연락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신부는 중력의 힘으로 추가 내려가면서 종이 테이프를 이동시키고 전자석의 힘으로 펜을 설치한 진동자가 흔들리면서 송신기의 파형을 그대로 그려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모스의 일화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스 전신기와 모스 코드 이야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스템들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이고 그리고 또 왜 모스의 이름이 붙었을까요? 먼저 모스 코드는 사실 모스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모스와 함께 일하던 미국의 발명가 엘프리드 베일이 개발한 것입니다. 엘프리드 베일은 모스의 원형 전신기의 송수신 장치를 단순하게 재설계하고 복잡한 아메리칸 코드를 모스 코드로 대체하면서 전신기의 신뢰도를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모스 코드는 베일 코드라 불러야 마땅하고 모스 전신기는 모스 베일 전신기로 불러야 타당합니다. 이처럼 모스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고 조지 펠리의 과학적 사고와 엘프리드 베일의 공학적 사고를 결합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전신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걸 통해 앞서 배운 다양한 사고방식들이 사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스와 베일의 사례를 공학적 사고 과정으로 정리해 볼까요? 모스는 프랑스 여행에서 텔레그래프를 보고 원거리 통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신기 개발에 착수했죠. 전신기의 원리는 찰스 잭슨의 전자석 실험에서 영감을 얻었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조지 펠리 교수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초기 전신기와 아메리칸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개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거쳐서 특허까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코드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효율적인 통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목격한 엘프리드 베일은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파형을 주고받는 기존 방식을 전기적 신호의 온오프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스 코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를 검증한 결과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문제는 있었지만 이 당시에 모스와 베일이 개발한 전신기의 기초 원리는 미국 전신 서비스가 종료되던 2006년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스와 베일의 사례를 통해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식으로 지식이 누적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바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공학적 사고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잠시 전신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통신 시스템이 갖춰졌을까요? 1844년 미국에서 워싱턴 볼티모어 간 전신기의 공식 시연이 성공한 이후에 모스 전신기와 모스 코드는 전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885년부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독자적인 전신망을 구축했습니다. 한글 모스 코드인 국문자모 호마타법이 포함되어 있는 전보장정을 제정하고 통신기술 습득과 숙련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전무학단까지 세웠습니다. 모스와 베일의 발명이 머나먼 타국인 조선의 연락망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적 사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나요? 사실 우리는 공부하면서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개념들은 이미 존재하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수준의 탐구를 하기 위한 자양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하며 갖춘 지식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추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처럼 느끼거나 또는 이전의 체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공부하면서 그 지식이 어떠한 사고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론학습은 여기서 마치고 탐구활동 1번 안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활동입니다. 교재 2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료를 읽고 이중전신과 사중전신의 원리를 설명해보자.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전신기의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중전신은 하나의 전신 선로를 통해 두 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중전신은 약한 배터리와 강한 배터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강도의 신호를 생성하고 두 개의 신호를 분리하는데 기존 전신 선로에서 데이터 처리량을 2배로 증가시켜 새로운 선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통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랍니다. 에디슨이 개발한 이중 전신에 대한 설명인데요. 강도가 다른 두 개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하나의 선로만으로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를 간단하게 분석하고 뒤에 있는 사중 전신까지 포함해서 두 장치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이 앞서 배운 다양한 학문적 사고를 결합해서 설명하면 더욱 좋겠죠. 특히 공학적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짧은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해보면 됩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다음 자료는 전신선 가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학적 사고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해 보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공학적 사고의 절차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문제를 발견했다면 과제를 분석하고 설계해서 검증한 다음 실제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죠. 공학적 사고의 절차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전신선 가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증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래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오늘은 공학적 사고의 절차와 탐구활동 1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학적 사고의 전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